안녕하세요. 저는 탐구 또 탐구 교육과 관련돼서 여러 선생님들과 교원 직무 연수를 진행하게 될 당국대학교 과학교육과에 있는 이봉우라고 합니다. 요번에 그 직무 연수는 모두 3 개의 영상을 통해서 3 차시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건 첫 번째는 이 탐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기본적인 이론과 관련된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것들을 어떻게 실제로 수행하는지, 또 학생 측면에서는 수행하는 거고요. 선생님들 측면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이용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 가지고 탐구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인공지능을 이용한 탐구, 또 인공지능을 이용한 탐구 지도, 요거랑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내용들 중에서는 실제적으로 수행해 보는 과정들도 있으니까 그 자료하고 그 방법들을 제가 안내해 드릴 테니 따라서 선생님들도 직접 수행해 보면 좋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탐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탐구라고 부르는 것은 뭐 사전에 보면은 더듬어 연구함, 또 진리 정보 또는 지식을 탐색, 원리 사실을 조사, 뭐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요. 진리를 탐색하는 것이 탐구다라고 적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탐구에 대한 정의 중에서 가장 그럴싸하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미국 과학교육 표준이라는 곳에서 탐구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과학적 탐구란 과학자들이 자연 세계를 연구하고 자신들의 활동을 통해 얻어진 증거를 토대로 설명을 제안하는 다양한 방법을 뜻한다. 즉 뭐냐면은, 과학적 탐구란 과학자들이 뭔가 수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 수행하는 거는 보통 탐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보통 연구,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탐구란 건 뭐냐? 자연 세계에 대한 과학자들의 연구 방법을 이해하고 과학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학생들의 활동을 의미한다. 즉 뭐냐면,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과학자들이 수행하는 활동을 학생들이 닮아서 이렇게 따라서 해 보는 거. 그걸 인제 탐구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아마 요게 아마 이해하기 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탐구는 관찰, 문제 제기 또는 여러 책이나 다른 곳에서 나오는 지식들을 확인하고 설계하고 실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증거를 가지고 이거를 수행하고, 또 도구를 사용해서 자료를 만들고 자료를 찾고 또 수행하고, 또 예측도 하고 결과에 대해서 의사소통도 하고, 하여튼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이 수반되고 있는 다면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온전히 잘 할 수 있으려면은 또 각각의 필요한 능력들을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겠죠. 탐구의 정의를 수행하는 설명하는 것 중에서 또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과학적 탐구란 관찰하고 측정하고 문제 해결책을 찾고 자료를 해석하고 일반화하고 이론 증명을 세워 검증하고 수정하는 활동이다. 또 실험실에서 하는 조작적인 기능뿐만이 아니라 탐구의 설계, 실행, 결과 해석, 학습 세 영역으로 나눌 수 있어서, 설계는 가설도 세우고 그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실험을 설계하는 거고요. 실행은 현상과 사물을 그러니까 정확히 판단하고 측정 도구를 선택하고 측정하고 관찰 결과를 기술하고 실험 기구를 잘 사용하고 어떤 수행하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그 결과의 해석과 학습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자료를 적절한 형태로 변형시켜서 그걸 해석해서 외삽을 하기도 하고 일반화하기도 하고 이런 보고서를 쓰기도 하는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탐구라고 부르는 것들은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다 여기 녹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탐구를 이게 제가 조작적 정의라고 표현을 했는데, 조작적 정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하나를 이게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인 개념 같은 경우들은 머릿속에 떠올리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는 방법, 어떤 그 속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가지고 설명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인제 조작적 정의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탐구의 조작적 정의라고 하면은 아마도 탐구 과정,
탐구 기능, 탐구 능력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탐구 과정이나 탐구 기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탐구 과정과 탐구 기능이 우리나라 인제 교육 과정에도 나와 있거든요. 근데 과학과 교육 과정에 보면은 제7 차 과학과 교육 과정에서 탐구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이 처음 등장합니다. 원래 미국의 외국에서 만들어졌던 사파라고 부르는 곳에서 나왔던 이 탐구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만든 거긴 한데요. 탐구 과정은 기초 탐구 과정과 통합 탐구 과정으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게 기초 탐구 과정은 과정이라고 보기에는 좀 약간 애매해요. 그래서 탐구 과정이라고 쓰기도 하고 탐구 기능이라고 쓰기도 하기 한다고 하는 게 제가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기초 탐구는 관찰, 분류, 측정, 예상, 추리 이렇게 5가지를 말하고요. 통합 탐구는 문제인식, 가설 설정, 변인 통제, 자료 변환, 자료 해석, 결론 도출, 일반화 요렇게 7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요것들이 쪼끔씩 변화가 되기는 합니다. 우선 관찰, 분류, 측정, 예상, 추리가 각각이 뭐냐라고 하면은 뭐 여러분 선생님들이 아시는 그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인제 요것들 하나하나마다 구체적으로 이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거의 정의 같은 것들을 쪼끔 더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필요할 때 요걸 참고하시라고 제가 정의를 고대로 옮겨 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상과 추리 구별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상은 뭐냐 하면은 현재 밝혀진 결과를 가지고 다른 결과를, 그러니까 이 뭐 이 미래라든지 이게 시간적으로만 얘기해서 꼭 그렇기는 하는데 차후에 일어날 것들에 대한 예언이 되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실험을 수행할 때 어떤 A라는 약품의 양을 1 그램, 2 그램, 3 그램, 4 그램, 5 그램 증가시켜 가면서 어떤 결과를 측정을 했어요. 그랬을 때 약품이 10 그램이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요게 인제 예상이라는 거죠. 시간만이 예상이 아니라요. 그다음에 추리라는 건 뭐냐면은 관찰 자료나 이미 알고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지식으로부터 포괄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귀납적인 일반화 과정. 이것들을 이제 추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과학적 법칙이나 이론으로부터 특정한 사실이나 법칙을 도출하는 영역적 정신 과정. 요거를 이제 추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2가지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통합적 탐구 과정이라고 부르는 걸 7가지라고 얘기하는데, 요게 인제 실제로 학생들이 탐구를 수행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어 교과서에서는 사실은 이 통합적 탐구 과정이 그렇게 자세하게 드러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교과서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인제 영재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젝트 활동을 수행하기도 하고 또 자유탐구, 자율탐구 뭐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그런 활동들을 수행하는데, 그때는 요 과정들을 거칠 필요가 있죠. 문제인식은 뭐냐? 무엇을 할 것인지 연구의 주제를 결정하는 과정이에요. 그다음에 사실 이게 제일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초과정 수업을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여 드렸던 그 과정에서 아마 문제 발견과 관련돼서 아마 설명을 듣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가사 설정이라 부르는 건 가사의 뭔지에 대해서는 또 인제 이따가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어 어떤 어떤 현상들을 또는 어떤 현상들의 원인을 우리가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가 있으면 그것들을 설명하는 잠정적인 설명, 잠정적인 답, 그걸 이제 가설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가설을 정하는 과정이 가설 설정입니다. 그리고 가설을 세웠으면 그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통 수행을 하죠. 실험을 하죠. 그 실험을 할 때 내가 이 가설을 증명하는 데 적합한 실험을 선택하느냐 안 선택하느냐가 중요할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인제 변인 통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변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다른 형태,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표로 나온 것들을 그래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을 변환하는 거를 자료 변환. 자료 해석은 그 자료를 이해해 가지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내는 거. 그게 인제 자료 해석이고요. 그 해석된 결과들을 바탕으로
내가 처음에 세웠던 그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 그게 결론 도출이고, 그다음에 균합적 과정을 통해서 포괄적인 진술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일반화라고 해서, 사실 결론 도출과 일반화는 두 개가 구분하기가 좀 애매함이 있기도 합니다. 2015 개정과학과 교육과정에는요, 관찰, 분류, 측정, 예상, 추리에다가 기초탐구 과정에 의사소통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들어갔다는 건 뭐냐면은 최근에 학생들이 내가 만들어진 결과들을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즉 내가 발표를 얼마큼 잘하냐. 그다음에 이 발표한 딴 사람이 발표한 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고, 또 이게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논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들이 또 이 의사소통 능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5 개정 과학과 교육 과정에서는 과학과 핵심 역량으로 5개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이 들어가거든요. 그만큼 의사소통을 굉장히 중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탐구 과정에 포함되기도 했고요. 자, 통합 과정 보면 문제인식, 가사 설정, 변형 통제, 자료에서 결론 도출, 일반화, 자료 변환이 빠졌죠. 뭐 그렇지만 사실 뭐 거리가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표시하지 않지만 수학적 사고, 컴퓨터 활용, 모형의 개발과 사용, 증거에 기초한 토론과 논증, 이런 기능들도 탐구 과정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22 개정 과학과 교육 과정에서는 이런 탐구 과정들을 명시를 딱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존처럼 기초랑 통합이랑 구분해서. 그렇지만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탐구에 필요한 문제인식 및 과제 설정, 탐구 설계 및 수행, 자료 수집 분석 및 해석, 결론 도출 및 일반화, 의사소통과 협업,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과정 기능이라고 표현을 해서 이 탐구 과정과 또 탐구 기능과 유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탐구를 왜 우리가 해야 되냐? 탐구가 왜 중요하냐? 탐구가 왜 가치로우냐? 이거는 좋은 말 다 갖다 붙였어요. 한번 그냥 쭉 읽어 볼게요. 탐구는 일단 과학은요, 탐구는 다른 교과와 구분되는 가장 특징적인 것이고 핵심적인 활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은 운동장에서 하는 거 체육 구분 확 되잖아요. 음악실, 미술실, 이렇게 하여튼 행동이 구분이 확 가는데, 사실은 음악, 미술, 체육 이런 것들은 일반 교과하고 좀 구분이 좀 되잖아요. 그 쉽게 구분할 수 있는데, 과학은 다른 과목하고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뭐 과학실을 한 거 실험실이 있긴 하지만 그거를 떠나서 실제로 수행하는 거 보면은 공부를 하는 교과서가 있고, 그 교과서 통해서 공부를 하고, 그것까지는 다 똑같은데 특징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 그 탐구 활동을 수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탐구라고 부르는 것들은 다른 교과와 구분이 되고, 또 한 가지 과학을 수행하는 하나 이상의 방법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단순히 "수행하는 게 탐구야."라고 얘기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탐구를 통해서 학생들은 그래서 과학적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즉 과학 개념을 이해한다고 하는 거는 요거는 인제 중요한 맥락인데, 우리 그 과학 교과서를 보면은 탐구 활동이 매 차시마다 있거든요. 근데 요게 왜 들어가냐면은 활동을 한 다음에 그 활동의 결과를 가지고 이 소단원에서 이야기하고자 하고 싶은 과학적인 개념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탐구가 과학 개념하고 요런 식으로 연관이 되고 있는 거고, 또 과학적 탐구의 과정을 이해한다라고 했는데, 요건 뭐냐면 탐구라고 부르는 것들은 앞에서 탐구에 정의할 때 과학자들의 활동을 따라서 수행하는 학생 활동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뭐냐면은 나중에 과학자가 돼 가지고, 또는 뭐 꼭 과학자는 아니더라도 과학적인 어떤 활동을 수행한다고 할 때 그 활동을 연습하는 거야. 즉 수행하는 과정들을 연습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 과학 인제 연구 문제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것들보다 생활 주변에서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과학 문제에 직접 참여해 가지고 가설 세부 실험 설계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네, 비판적인 사고,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일 수도 있고요.
또 과학을 하면서 "과학이 무엇이다. 과학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이거와 관련된 것들 우리가 인제 과학의 본성이라고 하는데 과학의 본성에 의해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과학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내용만 그냥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 과학은 이러이러한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구나. 아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수행하는 과정이구나. 아 과학 재밌네. 즐겁네. 필요하네.' 이런 어떤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과학에 관련된 진로를 선택하는 데도 당연히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인제 마지막으로 보통 실험은 실험실 내에서 수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약간 그 '아 이거는 실험실에서만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세계들을 과학이 연구하고 탐구하는 거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실제 자연현상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측면에서 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탐구 교육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과학 전공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왜 어렵냐? 왜 문제점이냐? 여러 연구들도 하고 여러 인제 분석들을 하고 여러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다 정리해서 보면은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크게 4 가지로 구분을 했거든요. 우선 첫 번째 교과서적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업할 때 교과의 측면에서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기존 교과서의 실험, 사실 실험이라고 써 있지 않고 탐구라고 써 있거든요. 교과서에 제시되고 있는 이런 실험들이 어떻게 구성되기가 목적 자체가 개념을 학습한 다음에 또는 개념을 학습하기 전에 이 개념을 확인하는 차원으로의 탐구 실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왜 하는지 모르고 그냥 따라서 수행만 하는 거죠. 바로 밑에 얘기가 그 얘기인데 교과서에 제시된 탐구는 그러다 보니까 탐구 과정이 딱 정해져 있어요. 요리책식 구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요리책식 구성이라고 한다고 결과가 똑같이 나오진 않죠. 우리 요리책 보고 음식 만든다고 다 똑같이 똑같은 맛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과정이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생각 없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과정이 없고 문제만 주어지면 '아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런 어떻게 해야지? 어떤 방법을 해야지?'라는 걸 통해서 또는 사실은 그보다 더 앞에 '아 뭐 해야지?' 연구 문제를 발견하는 과정부터 어려움을 돋기긴 하는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탐구의 긍정적인 측면이 잘 드러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제 요 위에 있는 2 개는 교과서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긴 하고요. 요 중간에 이런 측면 때문에 학교에서 어떻게 되냐면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과거 교육과정에 자유탐구라는 걸 도입을 했어요. 물론 그전에도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문제 찾아 가지고 문제 수행 탐구 설계해서 수행하는 것들을 하긴 했지만 교육과정상에서 수행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인제 자유탐구라는 걸 도입해서 매 6 차시 학년마다 6 차시 정도의 비중을 둔 어떤 자유탐구 활동들을 수행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인제 앞에서 있는 탐구 과정 기능들을 다 배우고 실제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교사들이 "아 너무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들을 막 해서 사실은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자유탐구라는 말이 슬쩍 빠져나갑니다. 물론 이제 수행들은 계속을 하고 있죠. 근데 인제 그 당시에 고등학교에서 이 자유탐구하고 유사한 활동들이 붐업이 됐던 게 잘 아시는 것처럼 수시가 확대가 되면서 대학교에서 연구 능력이 있는 학생들을 원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교과에서도 이런 관련된 교과를 만들기도 하고 비교과 활동 또는 뭐 이 시상하는 그런 대회 같은 거에서도 뭐 소논문 대회, 뭐 탐구 발표 대회, 뭐 과학 논문 발표 대회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많이 수행을 했었잖아요. 그게 인제 그런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탐구가 2010년 전후로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학교에서 활발하게 되었었는데 학교에서 진행된 이런 탐구 교육이 교사 주도로 진행되는 교육가 많다는 것들이 문제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사 주도로 진행이 돼서 학생들은 뭐 특별하게 자기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데, 거꾸로는 그러다 보니까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 측면에서 지도할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또 탐구와 관련된 자료도 되게 부족하고, 어떤 이런 여건들이 어려워서 탐구들을 수행하고 지도하는 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세 번째가 또 힘드는 거예요. 뭐냐? 일단, 그러니까 이건 말은 이렇게 썼어요. "학생들은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수행하는 학습 방법에 익숙하지 않다. 이제 어려워한다." 그 요건 두 가지거든요. 학생들이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건가? 이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원래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요. 어. 그쵸. 문제를 찾고 발견하고 하는 것들은 연구하는 사람들도 계속 제일 어려워하는 건데, 그걸 학생들 보고, 배우는 학생들 보고 하라고 하니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사들도 사실 탐구를 지도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다니면서 어떻게 지도해야 된다라는 걸 배워본 적도 없고, 이거랑 관련된 연수도 별로 없고요. 그냥 교사하면서 학생들이 탐구하는 거 보고 그냥 맨땅에 헤딩하듯이 그냥 경험을 통해 가지고 배우는 과정. 뭐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연결이 되면서 탐구가 제대로 수행이 안 된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탐구는 어떻게 수행이 되느냐? 그러니까 일반적인 과정, 절차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이거는 사실 또 탐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도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우선 첫 번째는 계획 단계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수행 단계, 마지막으로 표현 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선 계획 단계에서는 연구 문제를 발견하고, 연구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해답, 가설이라고 했잖아요. 그 가설을 세우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그 과정이 바로 계획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계획 단계에서 어떻게 발견해야 되느냐, 사실 되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걸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궁금했던 질문들, 평소에 관심이 있어 했던 것, 그런 것들을 탐색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연구 문제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긴 할 텐데, 이런 것들을 잘 메모해 놓고 찾는 과정들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대표적으로 어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지?' 그런 원인을 찾는 탐구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문제 해결을 찾는 탐구, 요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런 현상들을 그냥 자연 그대로 잘 기술하는, 그것도 연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가설이 포함되지 않는 연구들이 대부분 그렇게 되고 있죠. 두 번째는 수행 단계인데, 수행 단계는 실제 연구를 수행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세운 가설에 대한 또는 연구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해답에 해당되는 그 가설의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찾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실험을 수행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수행 단계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표현 단계인데, 표현 단계는 연구를 다 수행했으면 그 결과를 가지고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가설 또는 연구 문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밝혀내고, 그 이후에 이거를 잘 정리해 가지고 발표하는 것까지. 그래서 발표가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학교에서 하는 발표들은 답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전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기회가 적긴 한데, 이 탐구 보고서, 탐구 발표는 처음에 계획 단계부터 마지막에 최종적인 결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시사점까지 일련의 모든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또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시키는 그런 과정으로서 이 표현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발표하는 과정은 PPT 만들어서 이렇게 발표하는 것도 발표지만, 이 연구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글로써 발표하는 것도 발표거든요. 그래서 이 탐구 보고서 또는 연구 보고서,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만들고 써야 되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교육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탐구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냥 크게 나눠서 귀납적인 탐구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연역적인 탐구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귀납은 어떠어떠어떠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거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거든요. 즉 뭐냐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얻은 실험 결과나 관찰 사실을 통해 규칙이나 패턴을 발견하는 방법이 귀납적인 탐구 방법입니다. 그래서 무슨 자연 현상들을 관찰해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해야지?'라고 하는 것들은 주위를 살펴보면서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자연 현상을 관찰한 다음에 '아 이거 궁금한데 요거 해 볼까?'라고 이제 문제를 찾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까, 어떻게 관찰할까, 어떻게 자료를 모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이게 바로 설계겠죠. 그래서 실제로 관찰을 하고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얘를 자료 해석을 해 주는데 자료 해석하는 과정이 뭐냐면은 여러 관찰 사실 얻은 정보들을 가지고 일반적인 결과, 규칙 패턴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규칙 발견과 패턴을 인제 결론으로 제시해 주는 이런 과정이 귀납적인 탐구 과정입니다. 연역적 탐구 과정은 쪼끔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우선 뭔데 첫 번째 출발은 자연현상 관찰에서 시작돼서 가설 문제 인식까지는 똑같아요. 그다음에 연역적 탐구 방법은 '어 이거 왜 이러지?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닐까?'라고 가설을 세웁니다. 잠정적으로 주어진 제기된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리는 이게 그 잠정적인 답을 이제 가설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가설을 맞는지 틀린지를 알기 위해서 보통 실험들을 수행하니까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서 탐구 설계를 하죠. 그래서 요때 탐구 설계를 할 때 이 가설을 잘 만족하는 탐구를 설계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A가 B에 영향을 주는지를 보려면은 A를 바꿔 보면서 B를 측정해야 돼요. 그럼 C는 어떻게 되느냐? C는 바꾸면 안 돼. 일정하게 유지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탐구 설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이들을 적절히 통제한다고 하는 거는 똑같이 하거나 일정하게 변화시키거나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을 수행을 하고 그 수행한 결과들을 검증을 해서 이걸 가지고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해서 가설이 맞으면 결론을 자료로 내리면 되는 거고 가설이 틀리면 다시 가설을 수정해서 또 해 보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게 연역적 탐구 방법이고 또 가설이 틀렸다고 항상 가설을 수정하는 건 아니에요. 가설이 틀리면 틀린 가설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리면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연구 방법 크게 두 개나 할 때 첫 번째 귀납적인 탐구 방법의 예를 들어보면은 뭐 여러 예가 있긴 하겠지만 이 다윈의 그 탐구에 대해서 요걸 가지고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뭐냐? 귀납적 탐구 방법에서 다윈이 갈라파고스 군도에다가 군도를 가죠. 가서 여러 생물들을 관찰을 해요. 거기가 인제 군도라고 되어 있는 게 여러 개의 섬으로 만들어진 섬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섬의 핀치새하는 저 섬의 핀치새하고 부리의 모양, 먹이 이런 것들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부리 모양이 다르다는 걸 발견해서 '어 왜 부리 모양은 왜 다를까?' 이런 문제를 처음에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관찰을 이제 '관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며 관찰을 했겠죠. 그래서 인제 다윈은 '먹이의 크기나 먹이의 모양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돼서 그런 것들을 쭉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먹이나 서식대에선 부리 관찰한 자료들을 다 모아서 봤더니 먹이가 다른 애들이 부리 모양이 달라졌다. 아 즉 뭐냐면 섬의 환경에 따라서 적응해서 변화된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근데 귀나도 탐구 방법의 예고요. 연역적 탐구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가설이라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설에 대한 것 또 변이에 대한 것들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어떤 현상에 대해서 옳은지 틀린지는 모르지만 잠정적으로 답을 내보이는 것 그거를 인제 우리가 가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검증이 가능한 형태로 기술한 이게 인제 일반적인 가설이 이렇거든요.
그래서 탐구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설명이긴 하는데 탐구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설명이 가설이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검증이 가능한 형태로 진술된 게 대부분입니다. 그럼 변인이 뭐냐? 변인은 연구에서 연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상, 자료나 이런 것들의 속성 이런 것들을 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독립변은 independent variable, 종속변은 dependent. 제가 대꾸가 이어지죠. 독립변이는 또 뭐로 구분되냐면은 다른 변인, 이게 종속변인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있고요. 종속변인의 영향을 그러니까 종속변인에 영향을 주면 안 되는 말이 좀 이상하네. 가설에서 어떤 것과 어떤 사이의 관계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독립변인을 바꿔가면서 종속변인이 영향을 주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때 바꿀 때 즉 결과의 변화를 줘서 실험 전과 후를 비교하기 위해서 조절해 주는 변인을 조작변인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 조작변을 변화시킬 때 딴 걸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일정하게 유지가 시키는 즉 실험 계획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변화를 주지 않고 고정시키는 거 그걸 우리가 통제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립변이는 조작변인과 통제변이로 나눠지고 또 종속변인이 독립변인과 대꾸로 이어지고 이렇게 변인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종속변이는 실험에서 결과로서 측정하는 거예요. 그럼 뭐랑 뭐랑 관계를 보냐? 조작 변인과 종속 변인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 준 게 바로 가설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이제 대표적인 예로서 그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그 이 푸른 곰팡이 페니실린 발견했던 그 플레밍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을 자세히 관찰해서 푸른 곰팡이 주변에서는 세균이 생장하지 못했어. 이걸 관찰했어. 왜 그렇지? 문제를 찾은 거죠. 아, 푸른 곰팡이가 세균의 생장을 억제하는 물질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가설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실험을 해요? 푸른 곰팡이를 넣느냐 안 넣느냐가 중요한 거죠. 요게 이제 조적 변이 되는 거고 나머지 것들 뭐 세균 배양 배지 조건, 세균 배양 환경 등을 똑같이 유지한 다음에 세균이 생장을 했는지 여부를 종속 변이에서 관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탐구 수행을 해서 결과를 봤더니 푸른 곰팡이를 주입한 배지에서는 세균 생장이 억제됐다라는 거를 알아내서 결론적으로 푸른 곰팡이는 세균의 생장을 억제하는 물질을 만든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거죠. 요와 같은 과정을 거치는 것들을 연역적 탐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다 수행하고 나면은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잖아요. 탐구 보고서는 탐구 내용과 결과를 잘 알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정리한 최종 결과물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데이터를 그냥 어디다가 다 갖다 때려 박아 넣어요. 근데 사실은 원 소스가 있고 데이터가 있고 그거를 잘 정리해 가지고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선생님들의 도움이 조금 많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들은 제목이 있고요. 주제가 있고 탐구 목적, 탐구 목적은 보통 연구에서는 잘 쓰지는 않지만 학생 수준이니까 왜 이 주제를 생각하게 냈으며 그런 것들 또 보통 이제 우리가 연구 논문 같은 경우에도 연구의 필요성을 쓰긴 하거든요. 고거하고도 좀 관련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구의 목적, 필요성을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넣고요. 근데 구체적인 탐구 문제, 이거 이러이러하니까 나는 이 중에서 무엇을 보겠다라고 하는 탐구 문제를 쓰고 그다음에 이 탐구와 관련되어 있는 과학 지식, 과학적인 방법 같은 것들을 정리한 이론적 배경, 그 탐구 과정 방법 순서대로 쓰고 그다음에 결과를 데이터와 함께 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의미 같은 것들 내용을 쓰고 결론을 제시하고 또 마지막으로 책이나 논문 같은 경우들을 참고문 형태로 제시해 주는 거. 요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앞에서 제가 보고서를 쓸 때 데이터들을 그냥 막 집어넣지 말고 잘 표현을 바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제는 앞으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대 그래프, 히스토그램, 선 그래프, 분산형 그래프뿐만이 아니라 이런 원이나 도넛 그래프나 지도를 통해서 시각화한다거나 이런 방식도 잘 활용한다 그러면은 좀 더 의미가 있는 그런 보고서가 되지 않을까 요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첫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